안녕하세요. 그래도 살아 그레입니다. 주 양육자가 나르시스트였을 때 그 양육자의 자녀들이 주변이 왜곡될 수 있는 상황, 어떻게 왜곡되어 가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 수도 있고 각성이 늦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 시대에 보통 아버지들처럼 저희 자녀들하고 대화가 많고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일하러 가시고 엄마와 지내는 시간이 당연히 거의 다죠. 그러다 보니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때 엄마가 우리들에게 했던 이야기죠. 엄마의 말에 의하면 엄마는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공부도 하고 새마을 부녀회를 이끌었던 신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짝사랑했던 아빠가 엄마에게 구애를 했지만 엄마는 아빠 정도의 남자는 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지역 유지 집안이었던 그 아버지 집안에서 외할머니를 회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강제로 결혼을 하다시피 했었고, 한참 모자란 남자랑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네가 생겼고 큰딸인 저죠. 어쩔 수 없이 오늘까지 왔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돌아가서 내 삶을 살았을 텐데 네가 생기는 바람에 내 인생이 끝났다. 뭔가 해보고 싶어도 꼴의 남자라고 내가 나서서 일하는 꼴도 못 보고 능력도 없는 인간이 여자들이나 꼬시고 나 없으면 죽는다더니 해 떨어지면 어디서 어떤 년 치마폭에 엎어져서 집구석으로 들어올 생각도 안 한다는 등 자식을 잘 낳으면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는데 재수없는 년을 낳아놨더니 나 없으면 죽는다고 목을 맨다던 인간이 해가 떨어져도 집에 올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늦은 귀가까지도 다 저의 탓인 겁니다. 고향 지역에서는 유지였던 저희 집안이죠. 저희 친족을 늘 헐뜯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할머니는 일제시대 경찰서장 딸이었고, 그래서 우리 집안 사람들은 자식들은 공직에도 못 나갈 거다, 그런 얘기를 비밀 얘기를 해주듯이 저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늘 투닥거리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제 마음엔 아버지가 너무 밉기도 했었죠. 엄마는 늘 불쌍했고 엄마의 불행이 나 때문에 시작된 것 같아서 미안해서 울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떤 악담을 하고 어떤 나쁜 소리를 해도 소리내서 울어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고스란히 다 들으면서도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엄마를 의심한다고 빤스를 뒤집어서 냄새를 맡고 다른 남자 냄새가 난다고 생트집을 잡으면서 내가 예쁜 게 죄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타고나길 이렇게 곱상하고 우아한 외모지만 내가 그래도 배운 사람인데 내가 격이 있지 싸구려같이 몸놀림을 함부로 하겠냐고, 못 배운 놈이 머리에 든 게 없다 보니까 무식해서 아주 짐승 같은 놈이라서 생각하는 것도 저질스러워서 내가 바람을 피웠을까봐 저러고 의처증이 생긴 거라고 그러면서 아주 아버지를 형편없는 남자라고 그러고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의 의처증 때문에
엄마가 맞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조금 어이가 없었던 게, 두 분이 항상 싸울 때 그 들려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항상 아버지가 냈던 소리는요, 사실 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니까 뭐 우체증이 뭔지도 잘 모르긴 했겠지만 분명하게 기억하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늘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비슷한 패턴에. 인연이 무슨 헛소리야, 누구 속 터져 죽는 걸 보고 싶어, 늘 그 소리를 반복하셨거든요.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누구 속 터져 죽는 걸 보고 싶어, 이러면서 이제 소리 지르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한 5년 정도 지난 이후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 치료 때문에 통원 치료하는 동안 한동안 모시고 다니느라고 오랫동안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엄마가 나를인지를 알게 된 이유죠.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제 기억 속에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때 아버지에게 그때 이 상황은 뭐였어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물어봤을 때 해주신 얘기였죠.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그 의처증 사건도 사실은 의처증이 아니라 의부증이었다고 합니다. 결혼도 아버지의 짝사랑으로 결혼을 하셨던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집안이 유지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할머니가 경찰서장 딸이 아니고 그 할머니 집안이 다 일본으로 유학을 하신 그야말로 엘리트 집안이었고, 그 아버지 집안도 재산도 많고 이랬는데 아버지가 터울이 많은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사랑만 많이 받고 자란 거죠. 그러다 보니 조금 천방지축이셨대요. 그랬는데 거기만 해도 산골 시골이다 보니까 기생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까지도. 그랬는데 기생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흔한 얘기로. 그런데 그 양반골에서 유지 집안의 자식과 기생이 결혼은 당연히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나이를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이는 먹는데 결혼은 안 하고 기생과 놀아나니까 어른들이 돈을 끊지 않았겠습니까? 돈은 없고 자꾸 오니까 이 기생은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기생이 도망을 갔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마을이나 거기선 소문이 나서 딸을 주겠다는 사람은 없고, 마침 그때 엄마는 호르머니하고 딸만 5인 집에 막내딸로 살림이 많이 어려운 형편에 호르머니랑 살고 있어서 그 시대엔 여자들이 보통 18, 19번 시집을 갔대요. 그런데 엄마는 24살이었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막내지 않습니까? 막내 며느리다 보니까 위로는 다 나이 많은 동서들이고 시어머니고 어렵죠. 그래서 저를 낳고 나니까 아버지가 나름 나이도 있은 뒤에 자식을 봤기 때문에 정말 잘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나서는 엄마에게도 굉장히 잘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서울 가서 살고 싶다고 해서 아버지도 처음으로 그 고향을 떠났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왔는데 뭐 그때는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먼 친척들만 뭐 몇 가족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외로워서 그랬는지 퇴근을 조금만 늦게 하면 그렇게 쟁쟁거리고 피곤하게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르의 특성상 아버지도 휘두르려고 했겠죠. 그렇지만 아버지도 남자니까 휘둘리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 많이 티격태격하지만 그 와중에 자식들은 자꾸 태어나고, 그래서 그 책임감으로 살았던 거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뭐 일 때문에 알게 된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을 지나가다가 눈인사라도 하게 되면 저 여자랑 잤느냐고
잠도 안 재우고 닥달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하니까 누구 속 터져 죽는 걸 보고 싶냐고. 술 한 잔 먹고 왔을 땐 그년이랑 술 먹었냐, 술 먹고 한번 자고 왔냐 이러고 정말 아주 저질스럽게 잡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지 말아야 했지만 한 대씩 때리기도 했었다. 그러고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우리는 모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주실 때까지요, 우린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의부증이든 의처증이든 중요하진 않고요. 일단 아버지가 엄마를 때린 것, 의처증으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왜곡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나래에게 당하고 있던 피해자였는데 엄마의 이야기만 놓고 보면 아버지는 굉장히 나쁜 가해자였던 거거든요. 사실 엄마에게 상처받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등 뒤에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요, 그 아버지를 오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 마음을 의지할 곳도 없었죠. 너는 기집애가 재수없게, 이 말 한마디면 이미 나의 의견 따위는 없었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그런 반문조차 할 수 없었던 건 엄마의 인생을 망친 내가 엄마를 슬프게 만들기까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애초에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사랑에 대한 그리움도 없었지 않나 합니다. 뇌도 가슴도 텅텅 빈 것처럼요, 이렇게 무기력해져서 정말 삶을 놓고 싶은,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 기억, 그 아주머니가 주신 그 아주 짧은 그 달콤한 기억이 저를 그나마 지탱해줬던 유일한 정서적 에너지를 충전해주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주 양육자가 나르라는 건요, 양육 대상에게는 너무 잔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자신이 못나서 못 자라서 자신의 잘못이라는 죄책감을 지고 살면서 스스로를 학대하고 우울감을 동반한 무기력감에 빠져서 살게 되기 쉽거든요.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도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인식하고 그 상황이 좀 파악될 만할 때도 이 주변 사람들이 부모가 그런 걸 가지고 별난 부모도 있는 거지, 누구는 안 그래, 이제 이런 말을 듣기도 하거든요. 그럼 또다시 헷갈리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겪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모들의 패턴으로 봤을 땐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할 때 이 나루도 살짝 변하기도 합니다. 일방적 비난, 경멸에서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심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너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런 걸 자꾸 심어줍니다. 내가 널 키웠으니까 네가 버는 거다. 그러니 네가 버는 걸 내가 쓰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런 걸 심어주려고 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부모 자식일 때요, 그건 나르이건 아니건 보편적 상식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식을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할 때까지요. 그렇지만요,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건 선택이에요. 이 말은요, 나의 선택인지 강요인지를 객관적으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부모는요, 자립하지도 못한 자녀에게 부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인으로서 본인의 자립, 독립에 먼저 집중하세요. 정서적, 경제적 홀로서기는 당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주인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삶이고요. 노예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홀로서기 응원합니다. 저처럼요. 너무 오래 걸리지 마세요. 그리고 꼭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